뉴스 속으로. 네, 이미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선거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해리스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유권자들 사이에서 좀 내려가고 있고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확산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이 47%를 기록하면서 해리스 후보보다 2%포인트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3대 일간지로 꼽히는 LA 타임스의 마리엘 가르자 편집장은 사주인 패트릭 손시영이 이 민주당 해리스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거부하자 이에 반발해서 사표를 내고 말았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대선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마는 이 해리스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나흘 동안 전국에 등록된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최신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7%를 기록하면서 해리스에게 투표하겠다는 45%를 넘어섰다고 어제 보도가 됐는데요. 8월 달 월스트리트 저널이 무소속 그리고 3당 후보까지 포함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그 당시에는 2달 전에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섰는데 이제는 양상이 완전히 바뀌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에 여론조사했을 때도 해리스에 대한 호감도, 비호감도가 50%로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해리스에게 비호감을 느낀다 이렇게 응답한 유권자가 53%로 늘었고 호감을 느낀다 이 부문이 45%로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3년 반 동안의 해리스 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54%의 유권자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42%만이 해리스 부통령이 일을 잘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2달 만에 이렇게 결과가 반대로 나온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분석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공화당 측에서 집중적으로 방영하고 있는 부정적인 캠페인이 유권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지난 8월 말까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이 전방위 광고에 3억 7,800만 달러를 집중 투입을 했는데 대부분 광고 내용을 보면 해리스의 좌파 이념 그리고 퍼주기식 정책 이를 공격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트럼프는 공약 정책 면에서 해리스를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경제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답한 유권자가 부정적이라고 대답한 유권자보다 10%포인트나 확실히 많았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보면은 이 선거운동을 좀 잘 못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해리스 후보가 이렇게 유세를 하는 거 보면은 말도 그렇고 뭔가가 좀 잘못된 포인트를 자꾸 짚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는 또 이 경제 이슈에서도 또 트럼프가 앞서가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미시간 대학교 경영대학원과 더불어서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당신을 금전적으로 윤택하게 만들 것 같냐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트럼프가 적임자다 이렇게 답한 유권자가 45%를 기록했고 해리스는 37%에 머물렀습니다. 이 같은 평가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공약이 이 치열한 대통령 선거 레이스 막판에 동력을 잃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시간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에릭 고든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부자들 세금 올리기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퍼주기 이런 해리스의 공허한 경제 공약이 유권자 사이에서 기대감도 있지만 실망감도 함께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싶다면 다른 분야에서 트럼프를 앞서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후보가 어제 남부 경합주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조지아에서 막바지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파이크 카운티 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네. 기독교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타운홀 행사를 트럼프 후보가 진행했습니다. 4년 전 대통령 선거 때 조지아주 전체에서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후보에게 불과 0.2%포인트 차이로 석패를 하면서 백악관 자리를 내줬는데 이 파이크 카운티에서만큼은 트럼프가 85% 아주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어제 다시 방문해서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했는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나를 찍어달라. 나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가 4년 동안 얼마나 정책을 잘못해왔는지 봤기 때문에 지난 4년간은 미국에 있어서 공포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동 분쟁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후보가 언급을 했는데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한 일만큼 나처럼 이스라엘에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없다는 말에 내 스스로가 100% 동의한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보호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영어식 표현으로는 프로텍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거의 매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일단 그 참석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트럼프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남북 국경을 폐쇄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해서 추방을 시키고 석유 시추로 에너지 값을 내리고 미국산 자동차에 한해서 차량 구입 대출 이자 세금을 공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뒤에 저녁에는 그 인근 덜루스 지역을 찾아서 조지아주 추가 유세를 가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민주당 해리스 후보는 펜실베니아 최대 격전지를 또 찾아서 어제는 트럼프를 맹비난하더라고요. 네, 트럼프를 많이 좋지 않은 얘기를 했는데 5대5 인근의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 가운데에서도 경합주 중에서도 펜실베니아주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로 뺏길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어제도 해리스 후보가 체스터 타운십을 방문했습니다. CNN 방송 주최로 열린 타운홀 행사에 출연했는데 트럼프를 파시스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어제 CNN 모임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와 함께 두 사람이 TV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날이었는데 트럼프 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서 해리스 혼자서 타운홀 행사로 소화가 됐습니다. CNN에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트럼프 측에 타운홀 출연을 제안했지만 트럼프가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해리스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나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의 안녕과 안보에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했고 또 군 통수권자가 자신의 장군들 앞에서 히틀러 장군들처럼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을 했다던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고 우리는 그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공화당 출신 인사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고 있는데 다시 백악관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펜실베니아가 원래 민주당 지지층이 두꺼웠던 블루월로 통했습니다만 그렇지만 8년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1988년 이후에 공화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28년 만에 펜실베니아를 이기는 그런 이변을 일으켰는데 올해 선거에서도 펜실베니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해리스 부통령 후보와 관련한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젊은 흑인 남성들 가운데 해리스에게 투표하겠다라는 유권자가 10명 가운데 6명도 안 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네요. 민주당과 해리스 후보 측에서는 산토끼 외에도 집토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흑인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왔는데 올해 선거에서는 흑인 남성들의 이탈이 아주 눈에 띄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에서 당내 최고 스타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투입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시카고 대학에서 만 18살부터 40살까지의 성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어제 최신 여론조사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다자 가상 대결에서 흑인 남성 응답자의 26%가 4분의 1이 넘는 숫자가 트럼프를 찍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해리스는 58%였는데 예전보다는 수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후보직을 사퇴한 로버트 케네디 전 후보도 흑인 남성들로부터 6% 지지를 받았는데 반면에 흑인 여성의 경우에는 트럼프를 찍겠다는 답변이 12%밖에 없었고 그 여성들은 63%가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4년 전 대선 결과를 보노라면 바이든의 경우에는 흑인 유권자의 90% 거의 뭐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고 라틴계 유권자도 60% 지지를 확보했는데 최근에 USA Today가 공개한 조사를 보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흑인과 라틴계 유권자 비율이 각각 72%, 38% 상당히 그 저조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그 민주당 지지층인 흑인들의 특히 남성층의 지지를 완전히 복원하지 못한 것이 그 해리스의 약점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주에 흑인 남성 유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을 비난한 전력이 있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 남성 파워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생각이다. 해리스를 찍어야 된다. 흑인들은 이렇게 아주 오바마 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한 표를 호소를 했는데 그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대선에서는 또 이 사전 투표한 그 유권자 수가 뭐 지금 2,600만 명도 넘어섰다 그래서 이거 뭐 역대 최고 수준 아닙니까? 네, 오늘 기준으로 2,600만 명을 돌파하고 곧 3,000만 명도 넘어설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300만 명에 육박을 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치인데요. 심지어는 사전투표가 사기라면서 부정적이던 공화당까지 전략을 바꿔가지고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얼마 전까지는 사전투표라는 것은 민주당의 선거 조작 근원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자신도 사전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공화당 지지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 선거연구소에 따르면은 사전투표가 시작된 뒤 2달 만에 그 미리 투표 한 표를 행사한 사람이 2,600만 명이 넘었는데 이는 미국의 전체 유권자 2억 4,400만 명의 11%에 육박하는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사전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한 사람이 1,074만 명이고요. 우편으로 투표지를 발송한 유권자가 1,570만 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6일 노스캐롤라이나주가 가장 먼저 사전투표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번 달 26일에는 플로리다, 뉴저지, 뉴욕주가 마지막으로 사전투표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합지 네바다주를 보노라면 공화당은 13만 명이 투표를 해서 민주당보다 11,700명 더 사전투표를 많이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그 공화당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 민주당이 사전투표에 의존해왔던 네바다주에서도 이례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공화당 텃밭인 캔자스, 루이지애나뿐만 아니라 경합지역으로 분류된 네브라스카, 애리조나도 공화당이 지금 우세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 신문은 사전투표 제도는 이제 앞으로 미국 민주주의에 영원히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이 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서부 지역 최대 신문사하면 LA 타임스를 꼽을 수가 있는데 LA 타임스 사주가 그 민주당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 공개적인 지지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기자들에게 얘기했다라는 소식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 뉴스 시간에 그런데 편집장이 반발해서 사표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마리엘 가르사 LA 타임스 편집장이 그 나는 침묵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 2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양심의 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는데 지금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가 얼마나 민주주의에 위험한지 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그의 정적을 감옥에 가두겠다는 위협까지 했는데 우리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된다. 즉 공개 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2번째 이유로는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는데 이제 민주당 쪽으로 돌아선 LA 타임스라는 신문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막상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독자들이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LA 타임스는 전통적으로 힐러리 클린턴, 조 바이든 같은 민주당 후보들을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왔는데요. 가르자 편집장은 사직서를 통해서 가주에서 가장 큰 신문이고 전국에서도 주요 일간지의 하나인 LA 타임스에서 누구를 지지한다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솔직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타임스의 사주인 그 패트릭 순시용은 트위터를 통해서 X 계정을 통해서 편집국이 그 사실적 분석, 객관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도 이번에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는데 찬성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예, 문제는 LA 타임스가 누가 나오건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대선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정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뀐다 그러면은 그 이해가 가는데 너무 그냥 일반적으로 뭐 민주당만 나오면 무조건 민주당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게 반발이 나올 수도 있죠. 사실은 한편에서.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듣는 얘기도 보면은 LA 타임스가 너무나 민주당 쪽으로 편향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은 뭐 많이들 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순시용 이 사주가 한 것도 한 번 정도는 이런 브레이크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긴 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번 선거에서 주민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주민 발의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프로포지션 36번 36입니다. 이 절도와 마약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주민 발의안 36번에 대한 논쟁은 이곳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저스와 양키스가 43년 만에 맞붙는 월드시리즈를 앞두고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인업소 가운데서는 함께 모여서 경기를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곳도 있고 일부 베이커리 등에서는 다저스에 관련 장식이 있는 빵을 만들어서 내놓고 팔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소식으로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있고 또 논쟁이 뜨거운 주민 발의안 36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죠. 네, 이 프로포지션 36, 주민 발의안 36은 잘 아시다시피 절도 범죄 그리고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하죠. 2014년에 통과됐던 주민 발의안 47로 인해서 지난 10년 동안 950불 이하의 물건을 훔친 절도 범죄와 단순 마약 소지는 경범죄로 처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범죄가 너무 이제 끊이지 않고 벌어지다 보니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그래서 주민 발의안 36은 950달러 이하 물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훔치거나 상습적 마약 범죄를 저지른다면 경범죄가 아니라 이제 중범죄 처벌을 받도록 하는 건데요. 네. 많은 주민들이 이 주민 발의안 36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이고 또 이에 따라 결과도 역시 중요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치열한 의회 선거구에 등록된 유권자 10명 가운데 4-5명 꼴은 이 프로포지션 36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발표됐던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이 10개 의회 지역구의 등록 유권자 44%가 이 주민 발의안 36 결과가 아주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주민 발의안 36에 대한 논쟁이요. 캘리포니아주의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있다. 또 이런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안에서도 주민 발의안 36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LA 타임스가 오늘 아침 이에 관한 소식을 전했는데 우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비롯해서 주요 민주당 의원들은 주민 발의안 36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샌디에고와 샌프란시스코 또 산호세 시장 역시 민주당인데 이들은 주민 발의안 36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더군다나 연방 하원 다수당을 결정할 수 있는 이거 캘리포니아주 6개 지역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의 입장에 또 이목이 쏠리고 있다라는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렌지 카운티와 인랜드 엠파이어, 엔텔롭 밸리 또 산 호아킨 밸리에 6개 의회 의석이 걸려 있는데 이들은 극좌도 극우도 아닙니다. 접전 지역으로 연방 하원 다수당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이곳 민주당 후보들은 입장을 정하는 데 있어서 특히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 중독, 조직적 소매 절도,
노숙자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에 대응해야 하는 위험한 과제를 안으면서도 동시에 또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중도 지지 기반을 잃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이 한 전략가 이 제러드 시첼은 민주당 후보가 만약 주민 발의안 36을 반대하게 되면 공화당 경쟁자는 좋아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가 범죄에 관대한 사람으로 묘사되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 발의안 36에 반대하는 민주당 후보라면 이번 11월 선거에서는 좀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러한 경합 지역 대부분은 대도시 외곽에 오렌지 카운티나 센트럴밸리 쪽 넓은 지역에 분포돼 있는데 이 지역에서도 사실 주민들은 무질서하게 살고 싶어하지 않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건강하게 섞여 살고 싶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역의 유권자분들은 주민 발의안 36에 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사실 많은 유권자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71%가 찬성표를 던질 의향이 있는 걸로 나왔고요. 특히 샌디에고,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지지 비율이 더 높게 나왔는데 74%가 찬성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LA 타임스가 공동 후원했던 UC 버클리 정착연구소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 센트럴밸리 일부인 샌 호아킨 밸리에선 유권자 무려 82%나 이 주민 발의안 36을 지지했습니다. 이처럼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경쟁 상대인 공화당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 주민 발의안 36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 발의안 36을 지지하는 어떤 후보들이 지지하는 상황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까?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 격전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우선 그 오렌지 카운티 북부 45지구 그 미셸 박스틸 공화당 후보와 경쟁하는 데릭 트렌 민주당 후보가 주민 발의안 36을 지지했습니다. 지난해 여러 번 부서졌던 스몰 비즈니스 코오너로서 주민 발의안 36과 같은 상징적 개혁을 지지한다 이렇게 트렌 후보는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22지구에서 공화당 현직 의원 데이빗 발라다오와 경쟁하는 민주당 루디 살라스도 역시 지지하는 입장 나타내고 있고요. 27지구에서 현직 의원 이 공화당 마이크 가르시아와 경쟁하는 조지 와이사이즈 민주당 후보 역시 주민 발의안 36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렌지 카운티 40지구에서 영김 의원과 경쟁에 나선 민주당 소속 조커 역시 주민 발의안 36 지지한다는 입장 나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47지구 얼바인과 뉴포트 비치, 코스타메사 등을 포함하는 이곳에서 그 스캇 보와 경쟁하는 한인 데이브 민 후보도 세크라멘토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는 달리 이 주민 발의안 36에 대해선 지지하는 입장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갈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의견이 달라지고 있다. 네. 아니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주민을 생각하면 범죄는 없어야 되고 맞아요. 높아지는 범죄 때문에 주민들이 힘들어하는데 그게 뭐 공화당 민주당 뭐 둘이 같이 의견이 같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개별 뉴스 주지사는 반대한다잖아요. 내 말이요.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 반대하십니까? 좀 네. 자세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LA 다저스하고 뉴욕 양키스가 이제 43년 만에 맞붙는 월드 시리즈가 이제 눈앞에 바로 내일이죠. 열기가 이제 뜨거운데 우선 1981년에 월드 시리즈를 보러 갔던 다저스 팬들이 이번에 정말 감회가 새롭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평생 다저스 팬이었다고 하는 데이빗 캠벨은요.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스 두 라이벌이 마지막으로 챔피언십 붙었던 그 1981년을 요즘 회상한다 하는데요. 예. 캠벨은 아직도 그때 5차전 티켓을 갖고 있다고 아직도? 합니다. 예. 당시 31살이었던 캠벨과 그의 친구는 외야 관람석에서 각각 $15씩 티켓을 주고 두 개 자리를 얻었다고 해요. $15요? 네. 올해 시리즈와는 상당한 차이가 나죠. 네. 이미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올해는 지금 뭐 티켓 가격 $1,000 훌쩍 넘어섰다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Good old days네요. 그러니까요. 이 캠벨은 1981년 당시 월드 시리즈 티켓을 구입했던 방법도 전했는데요. 신문 중 하나에 월드 시리즈가 시작되기 몇 주 전에 그 월드 시리즈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광고가 실렸다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고 모든 정보를 카드에 적어서 다저스에 메일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럼 당시에는 로또 시스템이 있었다고 맞아요, 아하. 해요. 네. 그래서 경기 바로 일주일 전에 자신이 선택됐다 이런 그런 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TV에서도 빈스컬리 그런 경기를 봤지만 빈스컬리의 설명을 들으면서 경기를 봤지만 당시에 많은 경기들이 다 TV로 중계되진 않았다 하고 방송될 때는 그게 아주 특별한 행사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때는 그 입장권이 로또식으로 이렇게 추첨을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게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84년도 LA 올림픽 때도 이 개회식 입장권을 그때는 추첨을 해가지고 나눠줬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선이 돼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저 개막식을 직접 가서 본 기억이 나는데 우와, 네. 그때 그거 참 굉장히 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보다 리즈너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말이에요. 낭만적이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럼요. 지금은 너무 그냥 비싸고 말이죠. 요즘은 힘이 들어서. 돈 어디나 돈입니다. 그런데 뭐 한인 업소들 가운데서는 뭐 어차피 또 함께 모여서 경기를 시청하는 그러한 이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도 많고 빵집에서는 뭐 관련 또 빵까지 판다면서요. 네, 우선 한인 업소들에서는 이제 월드 시리즈 중계를 틀어놔서 많은 한인들이 함께 모여 응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 더반에선 내일 다저스 함께 보고 응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서요. 한인들이 이제 벌써부터 응원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이커리 등에선 이제 다저스 로고나 파란색으로 칠해진 그런 빵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글락에 위치한 콜로라도 도넛 가게는 다저 도넛을 만들고 있는데요. 인기가 굉장히 좋아서 아침에 내놓으면 바로 솔드아웃 될 정도로 금방 팔린다고 하네요. 와, 네. 그런데 그렇게 한인들이 모여서 응원할 수 있게 하시려면은 그 밖에다가 분명히 또 배너를 거실 텐데 그 무슨 뭐 메이저리그 로고라든지 다저스 로고라든지 양키스 로고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작권. 그것도 나중에 잘못되면 또 허락 없이 또 썼다고 말이죠. 클레임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또 골치 아프시니까 그거 절대로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월드컵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그게 라이센스가 또 받고 써야 될 거예요. 그게 아마 네. 이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래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이 빵집에서 아마 로고 박은 빵을 만드는 것도 아마 허가를 받고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들 이런 문제에 좀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글로벌 경제학을 전공하신 마이클 심 박사님 모시고 경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심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두 번째 이렇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시간이 되겠는데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이제 해리스 후보, 카말라 해리스 후보의 지금 지지율이 뭐 박빙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이 경제적인 면에서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더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심 박사님 모시고 저는 솔직히 이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 정책 또 해리스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 정책 과연 어떻게 다르고 무엇은 특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그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도 또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도 자신들 각각 행정부에서 실시했던 경제 정책을 큰 변화 없이 재현하는 연장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번 선거 공약에서 이제 새로운 정책들이 있습니다. 두 후보 다. 네, 새로운 정책을 요약해서 비교해 본다면 우선 그 해리스는 opportunity economy,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가 이제 opportunity economy라는 거는 이제 경제학자로서 그건 전혀 경제학에 없는 이야기인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기회 경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기회 그래서 경제. 이것은 그렇겠죠. 그래서 네. 해리스 후보가 이야기하는 기회 경제라는 것은 그동안에 그 미국의 경제 시스템에 가려져서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이러한 그 정치적인 캐치프레이즈인데 그 네. 공약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흑인에게는 2만 불까지 대출을 해주고 탕감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세우겠다는 거가 그 오퍼튜니티 경제의 1번이고 2번은 스몰 비즈니스 론을 해주면서 5만 불까지는 세금에서 공제해주겠다라는 공약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이 그 최저임금 미니멈 웨이지를 2007년 이후로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의 페더럴 미니멈 웨이지를 그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입안하겠다 하는 게 이제 또 세 번째 공약이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공약은 이게 엄청나게 경제학자로서는 이제 걱정되는 공약인데, 이 프라이스 가우징이라고 그래가지고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거를 공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하향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특히 그로서리하고 고기류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매우 이 사회주의적인 그런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약은 이제 그 로우 인컴 패밀리들의 이 주택을 위해서 2만 불까지 그 하우징 코스트를 빌더에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패밀리가 아니고 건축업자에게. 그래서 로우 인컴 패밀리 유닛을 짓는 빌더에게는 2만 5천 불까지 하겠다 하는 게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그 공약을 보면은 이제 그 자신의 그 전 트럼프 일기 때 했던 것의 연장선상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똑같은 것은 이제 법인세를 더 인하하겠다. 그래서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이제 고용 창출하겠다는 거고, 새로운 것은 팁이나 우리가 이제 이 식당에서 그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로 이제 근무하는 분들이 팁을 받는데 이 팁에는 사실은 과세를 팁도 해야 되는데 이걸 없애겠다 그랬죠. 그냥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 것도 우리가 그 소셜 시큐리티 수령액도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소셜 시큐리티에서 받는 것은 이제 완전히 비과세로 하겠다라는 게 정책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의 증대는 이런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하겠다는 게 이제 고용 증대 정책의 일환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도 역시 물가 안정도 고용 증대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수입품,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일괄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이건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러한 그 정책입니다. 그리고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를 60%에서 70% 이상 올리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감세 정책으로는 민주당과 비교되는 게 이제 민주당은 저소득층 감세 3만 5천 불 이하 소득자에 관한 감세를 주장했지만은 트럼프는 이제 모든 소득층, 저소득층, 그다음에 이제 중간 미들 클래스, 중산층, 그다음에 어퍼 클래스, 고위층까지 또 비즈니스 텍스와 그 법인 텍스까지 다 일하는 것을 이제 공약으로 내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러한 경제 정책들은 대통령이 하겠다라는 행정 명령만 내리면은 다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그 관세라든가 이런 특정세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명령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 같은 사람은 잘 모르니까 이게 장점이 있을 거고 단점이 있을 듯 합니다. 그것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단점과 장점이라는 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민주공화당의 그 정책, 경제 정책의 경우는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민주당은 빅 거버먼트,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국민들의 생활을 편하게 해주겠다, 정부의 정책으로. 그다음에 이제 공화당은 세금을 적게 걷어서 국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들이 알아서 하라라는 이런 정책이 기본적으로 다른 건데, 이번에 해리스의 그 기회경제라는 단어는 사실 경제학자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이런 단어는 없는 건데 정치적 그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 흑인이면은 2만 불까지 그 대출을 해줬다 탕감해주겠다는 것은 경제 정책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경제 정책을 피부색 기준으로 위반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 기본 원리에 근거하지 않은 정책이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인종끼리도 서로 반대하는 정책이 되기 때문에 흑인들도 공화당 정책을 선호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우리 같은 한국인이라도 같은 인종끼리 어떤 사람이 2만 불 빌려줬는데 그거를 정부가 나중에 탕감해 준다면은 그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건데, 아무리 같은 인종이라도 그러면 내가 그 수혜자가 되면 괜찮은데 내가 그거에 수혜자가 아니면 내 돈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인기가 없는 그런 정책이 되겠죠. 듣기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제 또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거는 결국은 고용의 그 감소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미니멈 웨이지와 unemployment rate은 이렇게 positive relationship이라고 그래요, 경제학에서. 그 긍정적 관계라는 게 뭐냐면 미니멈 웨이지가 올라가면 실업자 수도 올라가고 미니멈 웨이지가 내려가면 실업률이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미니멈 웨이지를 올리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2007년부터 페더럴 미니멈 웨이지가 그대로 동결이니까. 하지만 이걸 과도한다면 경제에는 좋은 현상은 아니겠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그 해리스 경제 정책 중에 가장 컨트로버셜한 게 프라이스 가우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천재지변 같은 게 있을 때 물 한 병에 1불 하는 것을 세븐일레븐에 가니까 5불 받고 10불 받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저지해가지고 많이 받는 사람은 감옥에 보내겠다 하는 게 이제 강제 조정인데, 이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매우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하는 이야기지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이 있고 가격을, 특히 고기 가격을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로서리하고 그거는 이제 문제고, 또 해리스의 뭐 장점도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만 불 이상의 그 세금 공제를 하면 스몰 비즈니스에 그런 것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우징 코스트의 2만 5천 불을 이 정책을 텍스 디덕터블과 이런 정책을 하겠다는데, 이것은 경제적으로 보면 장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장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은 건축업자를 돕는 거지 세입자를 돕는 건 아니죠. 그리고 트럼프의 장점과 단점도 있는데, 그 트럼프는 이제 수입 관세를 일괄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왜냐하면 이거 국제 간의 마찰이나 보복 관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타국으로부터 그러나 이제 뭐 법인세 인하라든가 고용 창출을 통한 경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매우 좋은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아니 그런데 뭐 블랙 커뮤니티에 뭐 2만 불씩 주고 나중에 탕감을 해주겠다는 얘기는 그냥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2만 불씩 이렇게 블랙 커뮤니티는 주겠다 그러고 다른 커뮤니티는 안 준다 그러면은 다른 커뮤니티에서 또 이거 뭐 말도 안 된다 그러고 또 소송도 또 들어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화합보다는 불을 하는 그런. 글쎄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번에 26일에 특강을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내용을 언제 어디서 하시는 겁니까? 예, 이건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캘리포니아가 이제 이렇게 많이 사회주의 경제 정책 때문에 망가져서 공화당세가 늘어나는 경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토요일 26일 오후 2시에 플러스에 있는 시즐러 레스토랑에서 합니다. 그래서 식사와 함께
미국 지금 이런 현재 대선 상황, 그다음에 미국의 외교 정책의 변화와 그런 거에 네. 대한 분석, 질의응답 네. 뭐 이런 거. 네, 오늘 토요일 26일 오후 2시 플루톤에 있는 시즐러에서 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문의 전화번호는 네. 714-4267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714 472 472 4267. 4267. 714-472-4267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학 마이클 심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